거울 속 남자는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그 괴물과 마주해야 했죠. 오른쪽 뺨에서 시작해 목까지 흘러내린 켈로이드 흉터. 마치 누군가가 뜨거운 촛농을 흘려놓은 것처럼 일그러진 살덩어리가 27년째 제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 부산의 새벽 4시 30분.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25년째 택시를 몰면서 새긴 제 몸속 시계였죠. 욕실에서 나와 어머니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어머니의 백발이 은빛으로 빛났어요. 숨소리가 고른 걸 보니 편안히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전화 갔다 올게요. 대답 없는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죠. 어차피 일어나시면 제가 누군지도 헷갈리실 텐데, 그래도 매일 하는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처럼 새벽에 깨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낡은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저처럼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계단 손잡이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낡음이 편했어요. 새 것들이 주는 부담감 같은 게 없으니까요. 주차장에 세워둔 제 택시는 은색 소나타였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산 지 20년이 됐는데 차는 세 번째였죠. 시동을 걸자 엔진이 나른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새벽 음악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오늘 부산 날씨는 맑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니 건강 유의하시고요. DJ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조정하면서 제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택시기사에게 백미러는 참 고마운 물건입니다. 손님들은 제 등만 보면 되니까요.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1998년 봄날은 유독 찬란했습니다. 27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앞으로 닥칠 그림자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 김혜준. 빨리 와. 물 엄청 시원하다. 대학 동기 정민이가 계곡물에 첨벙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주황산 계곡은 5월인데도 아직 차가웠죠. 겨울의 잔재가 물속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저는 무역회사에 입사한 지 막 1년이 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부산의 중견 무역회사였는데 저는 해외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영어도 잘했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대리는 우리 팀의 미래야. 5년만 있으면 과장, 10년이면 부장 달 거야. 그 말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탄탄한 미래. 결혼하고 아이 낳고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혜준아, 그만 생각하고 들어와. 친구들의 재촉에 저도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부터 천천히 올라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곧 시원함이 밀려왔죠. 계곡물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바닥에 돌멩이 하나하나가 다 보일 정도로요. 저는 물속에 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물결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부서졌죠. 이게 행복이구나. 그때 생각했습니다. 27의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류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고 절박한.
저는 본능적으로 일어섰죠. 상류를 보니 무언가가 물살에 휩쓸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급류에 떠밀려 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제가 소리치자 친구들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얼어붙은 듯 서 있을 뿐이었죠. 물살이 너무 빨랐거든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자를 향해 헤엄쳤죠. 잡아요. 제 손. 여자는 이미 많은 물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죠. 겨우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강했어요. 우리는 계속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바위를 피해야 해. 계곡에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자를 끌어안고 몸을 돌렸죠. 제 등으로 바위를 막으면서 그녀를 보호하려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물속에 잠겨있던 바위를 미처 보지 못했던 거죠. 날카로운 모서리가 제 오른쪽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차가운 느낌뿐이었어요. 그런데 곧 뜨거운 무언가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었죠. 으악! 제가 비명을 지르자 친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여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저를 끌어냈죠. 혜준아, 얼굴이 피가 너무 많이 나. 정민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어요. 끈적했습니다. 손바닥이 새빨갛게 물들었죠. 계곡물이 붉게 물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 피가 맑은 물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제가 구한 여자의 얼굴이었죠.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다행이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건 얼굴의 따가움이었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죠. 혜준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옆에 서 계셨죠. 굳은 표정으로. 엄마, 괜찮아요. 저 멀쩡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김혜준 씨, 정신이 드셨네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면부 열상이 심각합니다. 오른쪽 협부에서 시작해서 경부까지 이어져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안면신경 손상입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낫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흉터는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켈로이드 체질이시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흉터라니. 얼굴에 흉터라니.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부인이 들어왔죠. 고급스러운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저 은수 어머니입니다.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일어서셨습니다. 아, 그 아가씨 어머니시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은수를 살려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박정임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료비는 저희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사람 살린 일인데 무슨 보상입니까? 따님이 무사한 게 어디예요? 하지만 이 청년의 얼굴이, 앞날이, 박정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죠.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후회 안 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죠. 27 청년의 얼굴에 남을 흉터.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저는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게 저라는 사람이니까요. 박정임 씨가 나가고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마치 눈물처럼. 그날 이후 제 봄은 끝났습니다. 27살 봄에 멈춰버린 시계. 그 시계는 지금도 그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 차를 댔습니다. 새벽 첫 KTX가 도착하기 30분 전. 이 시간이면 김포공항 가는 손님을 만날 확률이 높았죠. 역시나 5분도 안 돼서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해공항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짐을 트렁크에 실어드리고 출발했습니다. 손님은 뒷좌석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죠. 가끔 백미러로 손님을 살폈습니다. 나이는 30 초반? 아마 대기업 직원이겠죠. 출장이 잦은.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손님이 물었습니다. 기사님, 이 시간에도 손님이 많나요? 새벽엔 공항 가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죠. 오늘도 서울 가시나 봅니다. 네, 회의가 있어서요. 매주 이러니 힘드네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손님은 제 얼굴을 보지 못했겠지만요. 그래도 젊으실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습니까? 하, 그런가요? 기사님은 오래 하셨나 봐요, 일. 네, 꽤 됐습니다. 25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숫자가 목구멍을 맴돌았습니다. 제 또래들이 부장이니 임원이니 하는 나이에 저는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공항 도착은 30분 만이었습니다. 새벽이라 도로가 한산했거든요. 요금은 32,000원. 손님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한 출장 되십시오. 손님이 내리고 나서도 저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죠. 2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제 등만 보시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혜준아, 어디 갔니? 학교 늦겠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어머니의 기억이 30년 전으로 돌아간 거죠.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로. 엄마, 저 회사 나갔어요. 걱정 마세요. 회사? 무슨 회사? 너 학생이잖아. 네, 엄마. 제가 지각하면 안 되니까 빨리 준비할게요. 엄마는 아침 드셨어요? 아직? 밥솥에 밥 있니? 네, 제가 어제 해놨잖아요. 국도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그래, 알았다. 근데 혜준아, 아빠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빠는 일찍 나가셨어요. 엄마, 약 꼭 드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과거와 현재를 오가시는 어머니. 그래도 저를 아들로는 기억해 주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부산 바다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의 시작. 저는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비록 제 인생은 27년 전 그날 경북 청송의 차가운 계곡물에 멈춰버렸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택시처럼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죠. 1998년 여름 저는 거울을 피해 살았습니다. 3번의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회사로 복귀했죠. 붕대는 떼어냈지만 오른쪽 뺨에서 목까지 이어진 붉은 흉터는
마치 번개가 지나간 자국처럼 선명했습니다. 김 대리님, 돌아오셨어요. 동료들이 반겨줬지만 그들의 시선은 제 얼굴에서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것처럼요. 저도 알았죠. 그들이 불편해한다는 걸. 처음 일주일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서류 작업에 집중하고 전화 통화로 업무를 처리했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일본 바이어와의 미팅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일본인 바이어 다나카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통역하던 그의 비서가 작은 소리로 일본어로 뭐라고 속삭였죠. 저는 일본어를 알아들었습니다. 화상 사고였나 봅니다. 다나카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내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내내 창밖만 보거나 서류만 들여다봤죠. 회의는 실패였습니다. 계약은 무산됐고요. 과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대리, 잠깐 이야기 좀 하지. 휴게실에서 과장님은 담배를 피우며 말을 꺼냈습니다. 김대리, 미안하네만. 내 근직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나? 자네 능력은 뛰어난데 클라이언트들이 그게 불편해하는군요. 제 얼굴을요. 그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속이 타들어갔죠. 제가 1년 동안 쌓아온 실적과 노력이 흉터 하나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근직으로 옮긴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식 때면 늘 구석자리에 앉았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죠. 어느 날 화장실에서 신입사원들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김혜준 대리님 봤어? 무서워서 못 쳐다보겠더라. 프랑켄슈타인 같아. 능력은 좋다던데 저런 얼굴로 어떻게 영업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제가 괴물이 된 거죠. 그날 저녁 사표를 썼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과장님은 만류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김대리, 시간이 지나도 이 흉터는 사라지지 않아요. 2년간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결과는 정해졌죠. 면접관들의 표정이 말해줬습니다. 김혜준 씨, 스펙은 정말 좋으신데. 네, 그런데요? 아, 저희는 이미 채용이 다른 분을 내정해 놓은 상태라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제 흉터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10번째 면접에서 한 면접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회사는 고객 응대가 많은 곳입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제 얼굴이 문제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더 아팠습니다. 동정받는 것보다 차라리 무시당하는 게 나았어요. 집에만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밤에는 동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혼자 마셨죠. 어머니는 제 방문 앞에서 한숨만 쉬셨고 아버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2000년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혜준아, 아빠다. 들어가도 되니? 네. 아버지는 방바닥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혜준아, 아빠가 젊었을 때 택시를 몰았던 거 알지? 네. 들었어요. 6개월 정도였지만 나쁘지 않았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 듣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무엇보다 손님들하고 얼굴 마주칠 일이 없더라. 등만 보이니까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았으니까요. 택시 운전이라도 해보자. 개인 택시 면허 따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법인 택시부터 시작하면 돼.
아빠가 아는 사장님이 있어. 아빠, 미안하다 혜준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녔는데 이런 일을 하라고 하니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울음을 참고 계셨어요. 아빠가 무능해서 내 얼굴을 고쳐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제가 할게요. 택시 운전 해볼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9살. 한창 커리어를 쌓아야 할 나이에 저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면접장에서 거절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일주일 후 저는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백미러를 조정하면서 생각했죠. 이제 사람들은 내 등만 보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처음 손님을 태운 날 손님이 목적지를 말하고는 조용히 휴대폰을 보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 못했죠. 아니, 볼 필요가 없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숨을 곳을 찾았어. 택시 안이 내 피난처야.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흉터처럼 반짝이는 별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죠. 별도 흉터가 있을까? 그래서 더 빛나는 걸까? 대답 없는 질문이었지만 위안이 됐습니다. 흉터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비록 그 무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택시 운전대를 잡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25년. 저는 여전히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흉터는 상처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25년이라는 시간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택시 미터기처럼 돌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똑딱똑딱 1원씩 올라가는 요금처럼 제 인생도 그렇게 조금씩 늙어갔습니다. 2000년 봄 첫 운전대를 잡던 날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2025년 가을입니다. 계절은 100번 바뀌었고 벚꽃은 25번 피었다가 졌죠. 택시 미터기의 숫자는 수없이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긴 터널 같은 세월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2015년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혜준아, 미안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내가 택시 운전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니?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좋은 대학 나온 내 아들이 남들 다 부장, 임원할 나이에 택시나 몰고 아버지, 저 괜찮아요. 정말로. 거짓말 마라. 어떻게 괜찮겠니?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제 흉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죠.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제 얼굴을 보고 놀라지 않도록. 어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밥 먹어야지. 빈소에서 영정사진을 보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차라리 모르시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김순자 어머님은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최근 일부터 잊으시더니 나중엔 제가 누구인지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혜준아,
학교 안 가니? 엄마, 저 회사 다녀요. 이제 49이에요. 49? 우리 혜준이가? 거짓말. 어머니는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흉터를 만지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제 흉터도 함께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복지센터의 윤미경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의 따뜻한 분이었죠. 혜준 씨, 어머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계세요. 주간보호센터에 모셔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모실 수 있을 때까지는 혼자서 어머니 모시면서 택시 일까지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미경 씨는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새벽에 일하고, 낮에는 어머니 보고, 저녁에 다시 일하고. 그게 제 일상이니까요. 그래도 혜준 씨도 자신의 삶을 사셔야죠. 이게 제 삶이에요. 미경 씨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 게 싫었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택시회사 휴게실에서 선배 기사인 장태식 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8살의 베테랑 기사였죠. 혜준아, 벌써 25년째네. 시간 참 빠르다. 그러게요, 형. 자네, 이 나이까지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가끔은 외롭지 않나? 태식 형은 담배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이게 편해요. 편하다고? 그게 편할 리가 있나? 혼자 있으면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제 얼굴 보고 놀랄 사람도 없고. 태식 형이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혜준아, 그 흉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거야?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는 걸 선택한 거예요. 미경 씨는 어때? 좋은 사람 같던데. 형, 그런 말씀 마세요. 미경 씨는 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일 때문에만 오는 사람이 그렇게 자네를 걱정하는 눈빛을 하지는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의 따뜻한 눈빛이 때로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택시를 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새벽의 취객들, 공항으로 가는 비즈니스맨들, 병원으로 가는 환자들, 결혼식장으로 가는 하객들. 그들은 모두 제 뒷모습만 보고 내렸죠. 가끔 백미러로 눈이 마주쳐도 그들은 제 흉터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감춰졌으니까요. 한 번은 젊은 커플을 태웠는데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헤어지자는 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5년이야. 우리 5년을 만났다고. 백미러로 보니 여자의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티슈를 건넸죠. 감사합니다, 기사님. 시련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되고 흉터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됩니다. 제가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여자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기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다들 상처 하나씩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상처는 마음이 아닌 얼굴에 새겨진 것이었죠. 2025년 가을, 지금. 어머니는 이제 저를 거의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가끔 맑은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죠. 우리 혜준이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가 25년의 세월을 견디게 해줍니다. 기나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아직도 출구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어둠이 무섭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택시 미터기는 오늘도 돌아갑니다. 똑딱똑딱.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 같아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죠. 저는 오늘도 운전대를 잡습니다. 누군가를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 그게 제 일이고 제 삶입니다.
터널은 길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그때까지 저는 계속 달릴 겁니다. 제 속도로, 제 방식대로. 2025년 가을, 부산역 앞은 여느 때처럼 북적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질 때쯤이었죠. 저는 택시 승강장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27년 전 그날처럼 맑은 날이었죠.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정겨운 멜로디였죠. 그때 노부부가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왔습니다. 품이 있는 차림새에 고급스러운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로 가주세요. 노신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교양이 묻어났죠. 저는 백미러를 통해 두 분을 살폈습니다. 노부인은 창밖을 보며 부산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고 노신사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님, 부산에 오래 사셨나요?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흔한 질문이었죠. 네, 태어나서 쭉 여기 삽니다. 그래요? 부산이 많이 변했죠? 네, 특히 해운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조용한 해수욕장이었는데 이제는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죠.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신호등에 걸렸어요. 차가 멈추자 노부인이 앞쪽을 보다가 제 명찰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석 뒤에 붙어 있는 택시 기사 신분증이었죠. 김혜준. 노부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명찰을 다시 봤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김혜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왜 제 이름을 아시는지 의아했습니다. 노부인이 갑자기 노신사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이분이 그 김혜준 씨인 것 같아요. 뭐라고? 노신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노부인이 다급하게 말했죠. 차 좀 세워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노부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1998년 청송 주황산 계곡. 혹시 기억하시나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998년 청송 계곡. 제 인생이 바뀐 그날. 어떻게 이분들이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나요? 1998년 청송 계곡에서 물에 빠진 젊은 여성을 구하신 어떻게 저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7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는지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7년을 찾았습니다. 27년을 저희가 은수 부모예요. 우리 딸을 구해주신 은수. 그 이름을 다시 듣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23살의 젊은 여성. 물살에 휩쓸려 내려오던 그 아가씨. 제가 구하고 대신 얼굴에 흉터를 얻게 된 은수 씨. 부모님이셨군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노부인, 아니 박정임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때 병원에 찾아갔었죠. 하지만 며칠 후에 다시 갔을 때는 이미 퇴원하셨다고. 연락처도 알 수 없다고. 최만석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더군요. 청송, 대구, 부산 다 찾아다녔습니다. 김혜준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왜냐고요? 박정임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은인을 찾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우리 딸의 생명의 은인을.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큰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최만석 회장이 백미러를 통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흉터를 본 거죠. 아직도 흉터가, 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박정임 여사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딸 때문에 젊은 청년이 이렇게,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가끔 만약이라는 생각을 할 뿐이었죠. 최만석 회장이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최만석입니다. 은퇴했지만 한때 해운회사를 운영했었죠. 이제라도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전 대한해운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해운이라면 부산에서 손꼽히는 큰 회사였죠. 은혜라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김혜준 씨, 우리 은수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매년 그 사고가 났던 날이면 청송에 가서 계곡 앞에서 울면서 박정임 여사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수 씨는 잘 지내시나요? 네, 미국에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됐죠.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라니 왠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김혜준 씨, 부탁이 있습니다. 최만석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호텔로 가주시겠습니까?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수와도 연락하게 해주고 싶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27년 동안 묻어둔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두 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해운대로 가는 길이 오늘따라 짧게 느껴졌어요. 백미러로 본 두 분의 표정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걸까? 27년 만에 재회. 부산이라는 큰 도시에서 수많은 택시 중에서 하필 제 택시를 탄 것.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 같았습니다. 박정임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혜준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가족은요? 어머니와 둘이 삽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결혼은 안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두 분은 제 삶이 어땠을지 짐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바다는 잔잔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마치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 같았죠. 아름답네요. 부산 바다가. 최만석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 바다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것도 위안이 되죠.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 이것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의 재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라운지는 고요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고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급스러운 공간이 어색했어요. 27년 동안 택시 운전석이 제 자리였으니까요. 최만석 회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혜준 씨,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동안 우리 은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박정임 여사도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죠.
은수는 그 사고 후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물을 무서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최만석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살 꽃다운 나이에 죽을 뻔했으니 당연하겠죠. 제가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은수는 자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자기를 구한 사람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그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은수 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결국 우리는 은수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계속 그 기억에 시달릴 것 같아서 박정임 여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은수는 미국에서 물리치료학을 전공했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자기처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다고. 물리치료학. 그래서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군요.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이. 은수는 지금 LA에서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고로 다친 환자들을 돕고 있죠. 그리고 최만석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매년 5월이면 그 사고가 있었던 날이면 한국에 왔습니다. 김혜준 씨를 찾으려고. 저를요? 네. 청송 계곡에도 가고 대구 병원들도 찾아다니고 부산까지. 김혜준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수소문했죠. 박정임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은 개인정보라 알려주지 않았어요. 청송, 부산, 대구 다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에도 가봤지만 27년 전 일이라 기록도 없다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숨어 지내는 동안 누군가는 저를 그렇게 찾아다녔다니. 은수가 결혼도 안 했어요.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빚을 갚기 전에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빚이라니. 목숨을 구한 게 빚이 될 수 있나요? 최만석 회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김혜준 씨, 이제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27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워진 커피가 제 인생 같았어요. 별것 없습니다. 수술 받고 회사 그만두고 택시 운전 시작했죠. 그게 25년 전이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왜 그만두셨습니까? 얼굴 때문이죠.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해했어요. 저도 불편했고요. 진실을 담담하게 말했지만 두 분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 후로 다른 직장은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스펙은 좋은데 얼굴이 문제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권하신 택시 운전을 시작했죠. 최만석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때문에 젊은 청년의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어떻게 후회가 없을 수 있습니까? 남들 다 승진하고 가정 꾸리고 살 나이에. 회장님, 인생이 꼭 남들과 같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서 택시를 몰고 어머니를 돌보고. 평범하지만 나쁘지 않은 삶이었어요. 박정임 여사가 흐느꼈습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이런 대가를 받다니. 대가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날 물에 뛰어들 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게 저였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진실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죠. 최만석 회장이 명함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김혜준 씨,
저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대한해운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에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리직이든 뭐든. 회장님, 아니면 개인 택시 회사라도 차려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명함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따님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김혜준 씨, 최만석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자신을 하찮게 여기십니까?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십니까?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정임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김혜준 씨, 은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를 구해준 분은 천사였을 거야. 자기 날개를 버리고 나를 구한 천사. 천사라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날개는커녕 흉터만 남은 평범한 중년 남자인데 은수와 통화하실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 새벽이지만 아니요,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기가 버거웠어요. 27년 동안 묻어둔 감정들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라. 김혜준 씨, 꼭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최만석 회장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호텔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두 분이 로비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의 무게란 무엇일까? 27년 동안 각자가 짊어지고 온 무게. 저는 흉터를, 은수 씨는 죄책감을, 부모님들은 빚진 마음을. 우리는 모두 그날의 계곡물에 무언가를 남겨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건져 올릴 시간이 온 걸까요?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흉터는 여전했지만 오늘따라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그 무게를 함께 나눠지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일까요? 진실은 때로 무겁지만 나눌 수 있다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평소처럼 택시를 몰았고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죠. 마음 한구석에 작은 물결이 일고 있었어요. 27년 동안 고요했던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최만석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저녁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김혜준 씨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날 해운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최만석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태블릿을 들고 오셨더군요. 김혜준 씨, 은수가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영상통화로 연결해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27년 만에 보는 얼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어요. 잠시만. 마음의 준비를.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화면이 연결되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이 된 은수 씨였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혜준 씨,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은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상처를 27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은수 씨, 울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실 수 있어요? 저는 27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잔 날이 없었는데. 은수 씨가 흐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겠습니다. 직접 뵙고 사죄드리고 싶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재활센터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혜준 씨가 보여주신 희생정신을 조금이라도 본받고 싶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죄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날을 살고 있었던 거죠. 속죄할 것 없어요. 은수 씨는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다면, 혼자 계곡에 가지 않았다면,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순 없잖아요. 화면 속 은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에게도 혜준 씨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딸이 있다니. 은수 씨는 가정을 꾸렸군요. 다행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최만석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혜준 씨,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이요? 택시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운영하시는데 관리 이사직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현장은 잘 아시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그리고 제가 아는 성형외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최고의 실력자죠. 흉터를 완전히 없앨 순 없어도 많이 호전시킬 수 있다고. 회장님, 제가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이미 제 삶에 적응했습니다. 이 흉터도 이제는 저의 일부예요. 다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를 알아보는 날이 드물어요. 최만석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시군요. 혼자 돌보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요양병원은 비용이 최고의 요양병원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최만석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건 보답이 아니라 제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김혜준 씨 어머니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 그것이 김혜준 씨를 위한 일이고 저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7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온 짐이 너무 무거웠던 걸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지센터에서 윤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이 밝아진 걸 단번에 알아차렸죠. 혜준 씨, 좋은 일 있으셨나요? 어머니를 좋은 요양병원에 모실 수 있게 됐어요. 미경 씨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퍼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어떻게? 저는 지난 일주일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미경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27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이건 정말 운명이네요. 운명. 그런 걸까요? 혜준 씨, 어머님도 좋은 곳에서 치료받으시길 바라실 거예요. 미경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리고 혜준 씨도 이제 본인 인생을 사셔야죠. 제 인생이요? 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미경 씨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준 씨는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그 흉터는 혜준 씨의 용기의 훈장이잖아요. 훈장이라는 말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27년 동안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훈장으로 보인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바닷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27년 전 저는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로 저는 다른 깊은 물속에서 살아왔죠. 과거라는 물속에서, 상처라는 물속에서. 하지만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올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깊은 물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27년 전 물속으로 뛰어들 때처럼 이제는 물 밖으로 나올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 씨였어요. 혜준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어머님 요양병원 알아보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같이 하실래요? 축하할 일도 있고.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27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저도 이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깊은 물에서 나와서 공기를 마시며 햇빛을 받으며 27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최만석 회장 부부, 은수 씨, 그리고 미경 씨.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물 밖의 세상은 따뜻했습니다. 2026년 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28년 전 그 봄날처럼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봄은 달랐습니다. 제 인생에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해운대 언덕 위의 요양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벤치에 앉아 꽃잎이 흩날리는 것을 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혜준아.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이었어요. 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구나. 좋은 일이 생겼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네, 엄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제 택시 운전 안 하고 사무실에서 일해요. 그래, 우리 아들 출세했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봄꽃보다 아름다웠어요. 엄마, 여기 좋으시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응, 좋아. 밥도 맛있고. 근데 혜준아, 내 얼굴이. 어머니가 제 뺨을 만지셨습니다. 흉터가 있는 쪽이었죠. 많이 좋아졌네. 예전보다 훨씬 옅어졌어. 4번의 수술 끝에 흉터는 정말 많이 옅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였죠. 최만석 회장이 소개해준 성형외과 교수님의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택시회사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부산 블루 택시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제가 관리이사로 일한 지 5개월.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김 이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젊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세상에 사는 것 같았죠. 오늘 신입 기사님들 교육 있죠? 네, 2시부터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신입 기사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25년간 쌓은 노하우가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 씨였어요. 혜준 씨, 은수 씨 가족이 도착했대요. 공항으로 마중 가실 거죠? 네, 지금 출발하려고요. 저녁에 다 같이 식사하기로 했잖아요. 잊지 마세요. 미경 씨와는 이제 연인 사이였습니다. 6개월 전 그날 저녁 식사 이후로 조금씩 가까워졌죠. 51살에 찾아온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김해공항 입국장. 은수 씨가 가족과 함께 나왔습니다. 남편과 14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 함께였죠. 혜준 씨. 은수 씨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영상통화 때와는 달리 밝은 표정이었어요. 잘 오셨어요. 긴 비행 피곤하셨죠? 괜찮아요. 혜준 씨, 제 딸 희망이에요. 소녀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를 구해주신 분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맑은 눈동자가 은수 씨를 닮았더군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분이라고. 희망아, 아저씨는 그저. 아니에요. 아저씨는 진짜 히어로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8년 만에 듣는 인정이었죠. 은수 씨의 남편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이클입니다. 아내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청송으로 향했습니다. 최만석 회장 부부, 은수 가족, 그리고 저와 미경 씨. 8명이 함께 그 계곡을 찾았죠. 28년 만이었습니다. 5월의 계곡은 그때처럼 맑았습니다. 물소리도 여전했고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우리 모두가 나이를 먹었고 각자의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여기였어요. 은수 씨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물에 빠진 곳, 그리고 혜준 씨가 뛰어든 곳. 우리는 잠시 말없이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죠. 그날의 급류와 공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만석 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김 이사님, 그날 당신이 여기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도 여기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곳에 없었다면 은수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겠지만 이런 깊은 의미는 없었겠죠. 희망이가 계곡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와, 정말 차가워요. 엄마, 이런 차가운 물에서. 그래, 희망아.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혜준 아저씨가. 미경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준 씨,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깊은 물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은수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도 제 자신을 구한 것인지 모릅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그것이 제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박정임 여사가 작은 꽃다발을 계곡물에 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물이, 이 계곡이 우리를 만나게 해줘서. 꽃이 물결을 따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28년 전 제 피가 흘러간 그 길을 따라서. 저녁 청송의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건배. 최만석 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연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은수 씨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희망이가 묻더군요. 아저씨, 이제 행복하세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미경 씨를 보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봤죠. 네, 행복해요. 정말로. 그리고 처음으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울도 없었지만 제가 어떤 표정인지 알 수 있었어요. 모두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내일 또 해가 뜰 테니까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때로 가장 깊은 의미가 되고 희생은 언젠가 빛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은수 씨를 구했고 은수 씨는 제게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최만석 회장 부부는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미경 씨는 사랑을 가르쳐 줬죠.
어머니는 여전히 제 삶의 중심이고요. 이제 저는 압니다. 그날 계곡에 뛰어든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흉터는 여전히 제 얼굴에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은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를 구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훈장입니다. 봄날은 다시 왔고 제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다. 28년이 걸렸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김혜준, 52세. 이제는 택시기사가 아닌 관리이사로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은인이 되어주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